다음은 오늘 마지막 주제 발표인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제도 소개에 대해서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유영필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출강해 주신 유영필 팀장님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유용필 팀장입니다. 좀 회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사하고서 한 회사 이름을 외우는데 몇 개월 걸렸는데요. 그냥 카인드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친절한 회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딱 왔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발표장으로 마련해 주신 장소가 저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회의장이 온지 알았습니다. 좀 저희 회사도 좀 회의실이 좀 딱딱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앉아 계신 분들 보고 좀 마음이 편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CM은 선택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봤는데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건설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CM이라는 거에 대해서 건설회사에 있었지만 좀 막연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CM도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오늘 와서 CM은 선택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을 보고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저한테 이제 제가 사실 그 협회장님하고 이제 본부장님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해외 건설 진출을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해외 건설에서 2010년도에 이제 7억 불을 최고점으로 달성을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동안의 수주고가 한 4,500억 불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뭐 300억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300억 불, 다시 신정부에서는 이제 막 500억 불을 뭐 주장하고 하는데 뭐 이게 뭐 말로만 사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시장이 좀 변해야 된다. 이제 해외 건설에 있어서 저도 건설회사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 건설회사는 순전히 이 수주에 그 기반한 그 수주를 해서 거기에 따른 매출,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을 거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굉장히 인색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뭐 경쟁력에서 뭐 선진국에 밀리고 중국이나 터키나 스페인 업체한테 가격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뭔가 모델을 찾아봐야 되고 워낙 그동안 2010년도에 해외 수주에 대한 손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몇억 불 되는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를 하라고 저희 기관을 만들어줬고 저희 기관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기능. 말 그대로 해외 인프라에 직접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사 분석 제도를 지원합니다. 뭐 피저빌리티 스터디나 KCN이라고 해서 코리아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EIPP라고 해서 경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좀 FS가 조금 이제 기업들한테 관심이 많은 게 조사 비용 자체가 좀 크고 다른 예산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앞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펀드에 대한 건데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건 좀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하는 이 FS는 사실상 국토부에서부터 2009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정확하게 79건에 대한 FS를 지원했고요. 저희 공사가 18년도에 설립되면서 19년도부터는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지은 이유는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특화된 기업이고 여기서 좋은 사업들은 직접 투자라고 하라는 의미로 저희한테 위탁을 줬고요. 그래서 2019년 초반에 69억 원으로 시작해서 한 FS 건당 평균 금액이 한 4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부족하고 또 이제 조사 비용 이런 그 FS 자체가 법률, 기술, 재무, 시장 조사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4억 원이 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제 예산을 늘려와서
작년도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제안서 작성이라는 한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히 건당 한 8억 정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속 늘리고 아마도 한 향후 1, 2년 정도는 더 이 정도 규모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사 설립 이후로 정확하게 64건을 지금까지 23년도 5건을 포함해 지원했고요. 지금 올해도 한 17건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참여하는 기업은 뭐 대기업, 공공, 중소, 중견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크게 뭐 대기업 위주로만 간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도 한 20%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원 이건 금액이 그렇고요. 이제 지원 건수로 보시면 좀 더 확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원 형태로 보면 이제 공모 사업은 쉽게 말해서 공개 경쟁입니다. 저희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FS를 지원한 사업을 접수를 받습니다. 공개 경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비공모 같은 경우는 좀 수의처럼 이제 단독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줄지 말지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G2G 협력이라고 해서 정부 대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 예. 물론 여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모호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정부에서 서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확인이 되면 비공모 사업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종별로 보면 이 평균 금액은 최근 4년 동안을 평균을 낸 건데 2019년도에 지원 금액이 사실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좀 그렇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특히 교통 그다음에 교통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도시개발이나 발전은 좀 왜냐하면 이제 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최대 10억까지 되는데 다 그렇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위주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건수도 보시면 이건 이제 작년까지 집계된 건수인데요. 교통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 발전, 도시개발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아시아가 뭐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많습니다. 약 30개 국가에 대해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제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카인드가 FS를 지원하는데 선호하는 공종이 있냐, 혹은 선호하는 국가가 있냐?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접수된 사업이 아시아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던 거고요. 뭐 간혹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많지는 않지만 터키라든지 폴란드에 좀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요. 오세아니안,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제 남미, 뭐 심지어 미국까지도 뭐 어떤 사업을 투자를 희망하려고 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면 공종이나 국가에 대한 제한은 없고 거기에 따른 뭐 가점도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가장 그 선정 기준은 그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보는 것은 과연 이게 투자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업들이 신청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뭐고, 이제 본 타당 조사는 뭐냐. 근데 여기서의 예비 타당성은 이제 KDI에서 지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KDI에서 이제 조사하는 거는 이제 공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전에 적합한지 수익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라면 여기서의 예비 타당성은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수익성이 있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그 정도,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보는 게 예비 타당성이라고 본다면 이제 본 타당성은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더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은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내리지 않고 사업을 제안한 기관이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신청을 하시면 예타가 되는 거고요. 본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 본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뭐 선정의 기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선정할 때 평가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 예산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크게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모집을 하고 있고 비공모는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원 규모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간접하고 직접이 있는데 요건 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간접은 최대 10억, 직접은 최대 3억 원까지 되고 이제 제안서 작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2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확하게 이제 140억 원 중에서 대행 사업 관리비, 이제 저희도 이거를 이제 관리하려면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국외 출장도 가야 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대행 사업 관리비를 제외하면 한 140억 중에서 한 실제로 130억 원 정도는 저희가 기업한테 직접 비용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비용을 기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올해도 한 17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린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공항을 짓는 걸 그린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브라운필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그걸 인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인수하는.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당연히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서 그린필드만 지원을 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개발에 한 2, 3년 걸리고요. 건설하는데 파이낸싱하는데 1, 2년 걸리고요. 건설하는데 5년 걸리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 제안자들이 투자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배당을 받는 너무 장기간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의 운영사가 있는 혹은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한 조사, 실사 비용도 지원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4건 선정했고요. 지금 직접은 지금 마감되는데 최근에 2건이 선정돼서 그다음에 비공모로 한 개 선정이 돼서 지금 17건 중에 현재 7건이 선정되어 있는 거고 6월부터 하반기 공모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이번 달에 내려고 했는데 조금 국토부의 요청사항을 좀 반영하려다 보니까 6월에 이건 7월에 각각 하반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직간접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 제도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자꾸 제가 현대건설 말씀드리는데 현대건설에서 칠레에 어떤 도로 사업에 대해 투자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FS를 지원해 주겠다고. 근데 그 현대건설은 제가 비용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조사를 수행할 별도의 컨설팅사를 공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컨설팅사는 보통은 재무, 법률,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업하고 저희가 계약 관계가 돼서 용역을 하는데 물론 사업을 제안한 기관도 같이 참여는 시키되 비용을 지급하거나 모든 계약 관계는 저희가 그 용역사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간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혹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러한 기업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용역 입찰을 하려다 보면 그런 행정적인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단축할 수 있고 또 사업 제안자 스스로에게 어떤 책임 의식을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런 직접 지원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현대건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FS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전체 중에서 뭐 일부는 외주를 줄 거고 일부는 본인들이 현금을 또는 현물을 투입해서 이러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기업에 직접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덕적 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분담률 기업이 형태별로 일정의 비용을 분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직접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간접은 카인드가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하고 관리하는 형태라면 직접은 제안자가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하면서 그 비용을 확인하고 카인드가 금액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지원 금액도 이거 같은 경우는 카인드가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최대 3억, 이건 최대 10억입니다. 여기 기업별 분담률이 좀 있는데요. 기존의 간접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하여금 10%의 분담 비율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설명드릴게 제가 현금이나 현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현대건설에서 10억의 조사 비용을 신청하면 그 중에 1억은 현대건설이 직접 부담을 하고 저희가 9억을 부담하는, 아니면 저희가 지원 한도가 최대 10억이기 때문에 11억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의 지원 한도인 10억, 현대건설이 1억을 부담하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현금 및 현물이 가능하다고 한 거는 그 1억에 대해서 꼭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뭐 같이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현대건설의 뭐 인원 두세 명 정도를 이 조사 업무에 참여시키는 형태의 현물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중견이나 중소에서는 이런 분담의 의미를 제외했는데, 이게 이제 직접으로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한테 저희가 비용을 드리는 문제가 있어서 분담 비율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이 중소기업도 최소 10%는 현금이나 현물로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흐름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 다 이제 대상 사업을 저희가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드립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그걸 받으면은 이제 각 대사관에 이런 사업이 실체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다 보면 뭐 가끔 가다가는 좀 허위로 좀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대사관의 의견을 받고요. 혹은 또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런 조사 분석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 이미 중복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이런 기관들로부터 혹시나 지원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받고 나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간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제안한 기관하고 같이 과업을 설계하고 어떤 용역 시행사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시간이 걸리고 계약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최소 1.5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직접 지원 방식 같은 경우 선정이 된 이후에 본인들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내용만 저희랑 협약을 체결하시면 그 이후로는 사업 제안자가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회사 내의 조달 시스템이나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하도 뭐 좋을 정도로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저희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최종 보고하고 정산이나 평가를 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라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제 사업 제안자가 리드 하에 이걸 좀 행정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보통 6개월을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해서 이 과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처음 실시한 거라서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우선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아직도 이제 기업의 자율성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지원을 좀 해보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할지 여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외건설협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해외건설협회도 저희랑 비슷한 조사 분석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해외건설협회는 반드시 중견이나 중소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원 자체의 목적이 중소나 중견의 해외건설 진출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소나 중견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건설협회는 그냥 해외 공사하면 다 되는데, 저희는 반드시 우리 기업이 이제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지원 항목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는 이 실사 비용이나 이 사업 제안자 입장에서 이제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특히 이제 법률, 재무 쪽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아마 협회에서는 좀 지원된 예산으로는, 협회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 지원 금액이 최소한 3천에서 3억 사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좀 그거보단 지원이 크기 때문에 조사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확보된 사업, 이미 발주처에서 공시가 났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고에서 보면 저희는 그 사업 제안자하고 협의하에 1년 후가 되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협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예. 이거를 만들면서 협회도 있는데 이거 왜 해줘야 되냐라는 좀 의견도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기업들이 관심이 되게 높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비용을 직접 준다는 것 때문에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제한사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 협약이나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그 금인기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GIB 아까 GIF나 그 PIS 말고 이제 글로벌 인프라 벤처 펀드라고 해서 이런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데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듭니다.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법률 검토는 또 외국 자문사를 선정해야 돼서 보통 보니까 이게 2단계에서도 뭐 한 2, 30억 그 정도 들어가고요. 일단 해외 그 발주처하고 실시 협약까지 끝나게 나서 금융 조달하는데 물론 더 많은 비용이 들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GIF나 PIS 펀드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타당성 조사 이 결과 자체를 가지고 해외 정부에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순전히 사업주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해당 발주처에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또 조사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업주 입장에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설계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21년 7월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장경 회의라고 해서 여기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런 비용도 좀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러한 제한형 사업에 대해서 일반 입찰형이 아닌 제한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한테 최대 건당 2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고 제한사항성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제한사항성에서 가장 큰 거는 입찰 설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실 설계 수준은 그냥 컨셉 뭐 디자인 정도라고 하면 그 비용을 좀 더 최적화하고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국내 공사를 치면 이제 턴키할 때 입찰 설계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단계에서도 비용이 뭐 3, 40억 이상 들어가서 그러면 한 절반 정도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제도입니다. 뭐 지원 범위는 뭐 좀 다양하게 써놨는데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거라면 다 해드립니다. 뭐 번역비, 출장비, 뭐 통역비, 뭐 이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기본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 조사보다는 좀 오히려 범위가 더 넓고 이런 경우는 출장도 사실 자주 가고 해서 결국 이게 현지 정부의 제안서를 낼 수 있기 위한 행위라면 저희는 뭐 열어놓고 모든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례로 첫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그 방글라데시 메그나 교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국내에 이제 굴지의 2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방글라데시에 지금 교량이 없어서 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뭐 엑스트라 도주교를 이용한 한 700m 정도 되는 그 교량을 건설하고 거기에 이제 운임을 수취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제 카인드하고 방글라데시 투자 전문 기관인 PPPA라고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고 우선 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까 제안한 그 컨소시엄이랑 단독으로 사업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S를 지원한 결과 타당성이 충분했고 이런 취지에 아주 이제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지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접하고 직접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업이 아까는 현금이나 현물을 분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제안서 작성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분담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좀 기업으로 하여금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내부적으로도 좀 어떤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비용만 쓰고 없어질 수가 있어서 현금만 인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FS하고 제안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제안서 작성은 협약서 체결이라는 게 있는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협약서 체결 과정을 거쳐야 계약 관계가 저희하고 이제 공동 계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안내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전체 제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타당성 조사는 직접 간접이 있는데 직접은 쉽게 말하면 기업한테 신청한 기업입니다. 사업을 신청한 기업한테 돈을 직접 드리는 거다. 지원해 드리는 거다. 최대 3억. 근데 간접은 카인드가 계약의 주체가 돼서 별도의 컨소시엄사를 조사 연구를 할 컨소시엄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대 10억. 그리고 제안서 작성 같은 경우는 건당 20억이지만 이거는 반드시 현금만 사용해야 되고 아무 사업이나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이게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나 이런 거는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그래도 지원을 해드리냐면 좀 빨리 투자 사업을 좀 더 발굴하려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거의 60건 가까이 지원했는데요. 아직까지 투자로 연계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뭘까 쭉 이제 예전에 그 국토부에서 지원했던 사업부터 보니까요. FS가 끝나고 한 4, 5년 정도는 지나야 조금씩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사업 개발하는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좀 다양한 제도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신청 서류 예시인데요.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다 있는 자료긴 한데 막상 준비를 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공고를 냈던 자료가 다 있으니까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사무실의 송기현 상무입니다. 예. 그 최근에 예. 그 가장 카인드에서 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에서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도 뭐 좋은 경험이 됐고 예. 또 그게 이제 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카인드가 설립되고 나서 뭐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공 사례가 있으면 하나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필리핀의 세부 서민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경산업이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인데 필리핀에 이 세경산업이 나름대로 현지에서 좀 분양을 해서 한 아파트 단지 한 두세 개 정도를 분양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사업은 다 이제 투자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2020년에 FS를 1월에 신청했고 저희가 FS를 지원하면서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기존에 필리핀에서 개발 역량도 있고 주변 단지나 저희가 시세나 이런 걸 다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보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그 FS를 끝나고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물론 아직 분양이 된 건 아니지만 착공을 해서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카인드가 같이 초기 단계부터 사업 발굴에 참여해서 같이 또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중견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같이 투자까지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프라 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인프라는 사실상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건설 회사에서 좀 망설이는 사업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방글라데시 매그나 교량 사업이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도로공사 이 세 개 파티가 각각 CI, OI로 참여를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21년 상반기에 방글라데시 PPPA라고 하는 투자 전문 기관이랑 카인드랑 저희가 정례적으로 조인트 플랫폼을 행사를 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우선 개발하고 싶은 사업을 올리고요. 저희가 우선 개발하고 싶은 사업을 올려서 그 중에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정합니다. 이제 그 사업이 이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단독으로 제안할 사업자를 위한 RFP, 입찰 요구서를 내면 거기에 맞춰 저희가 제안을 하면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서울교통공사 매년 적자 보고 있고 대중교통 그렇게 전철 버스 많이 타지만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비가 약 9억 불 가까이 되는데 그냥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그러면 방글라데시 측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제 VGF라고 하는 밸리어블 갭 펀딩을 줘야 되는데 한 3억 불에 해당하는 돈이 없으니 당신들이 이거를 조달할 수 있게 우리가 EDCF를 소개해 주겠다. 사실상 EDCF에서 방글라데시에 주는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국가 간의 론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이제 ERD라고 하는 재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는 많이 진행이 돼서 이미 EDCF 측에서는 그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올해 정상적으로 제안이 되고 그 조건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팀 코리아처럼 카인드가 사업 개발부터 참여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참여하고 또 EDCF처럼 이제 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리로 비용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복합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는 한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그래도 현재까지는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해안건축의 지윤강 부장인데요. 우선 그 공사의 그 설립 취지상 그 저희 건축사 사무소보다는 아마도 엔지니어링사, 토목 엔지니어링사들이 사업 제안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봤더니 FS 지원 실적도 보면 교통 발전, 도시 개발이 한 3분의 2가 넘고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4건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카인드라는 공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건축사 사무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 대부분 모인 회사들이 다 이제 건축사 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카인드 사업 소개하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카인드에서 발주하는 FS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PPP 사업이다 보니까 회계법인이 PM사를 맡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물론 카인드 제가 알기로 그 카인드 내규상에 꼭 회계법인이 PM을 맡아라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PPP 사업이다 보니까 그죠? 회계법인이 이제 PM사를 맡고 대부분의 그 컨설팅 FS 용역비를 회계법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용역사, 기술 용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울겨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많이 카인드에서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우선 맞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 방안이 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건 맞고요. 전부 맞고요. 그리고 먼저 저희가 설명회를 기업 설명회를 최소 연 1회에서 2회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11월 아니면 12월 정도는 PPP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FS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작년에도 했는데 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올해도 아마 할 거니까 공지사항에서 가끔 좀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보면 최근에 저희가 베트남의 그 하노이 주상복합개발 사업 FS를 지원했는데 거기 건축자 사무소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상복합개발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설계 부분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가 특히 19년도 초창기에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는데 재무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할 때 뭐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좀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 재무 쪽에서 주로 발표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약간 이제 건설이 베이스이고 저희 이제 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약간 거기에 대한 좀 이제 그런 이제 엔지니어 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왜 이걸 회계사들이 많이 가져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비율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을 받는 건 맞는데 좀 제가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그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예전에는 재무가 절반을 넘었는데요. 지금은 기술이 예전에는 20, 30%였다면 지금 기술이 한 4, 50% 심지어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대안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술이 90을 가져가고 뭐 재무가 10을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사업을 제안한 기관에서 과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저희가 꼭 세 개를 다 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기술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재무를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제가 지금 FS를 작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 회계 펌들의 어떤 그런 컨소시엄 구성이 조금 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주도하는 게 다 회계 펌들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다 아실 만한 3일 3정, 뭐 EY 한영, 뭐 아니면 뭐 엔지니어 행사에서는 뭐 다들 아실 만한 도화, 뭐 평화, 유신, 건화, 뭐 이런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 태평양 뭐 이런 데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런 자꾸 설명을 하는 게 많은 기업들한테 참여를 하시라고 하는 건데 열심히 설명은 드려도 참여를 안 하세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국가에 대한 사업은 뭐 어느 기관에서 잘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끔 전화를 합니다. 이런 공고가 떴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오셨냐 물어보면 뭐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그 정리가 어떤 정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회계 펌들의 어떤 좀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컨소시엄 구성 자체에서 좀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가 4개를 발주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찰해도 한시적 특례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4개를 유찰했는데 전부 다 1개씩만 들어오셨더라고요. 사전에 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도 최근에 한 거 보면은 같은 회사가 이렇게 막 3개 들어오니까 이게 참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고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 시장에 개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에 자율성을 주고 저희가 그러라고 공개경쟁 입장을 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좀 목소리를 좀 높이실 필요도 있고 저희가 그나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그 과업을 설계할 때 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재무는 꼭 굳이 필요 없으면 좀 이렇게 줄이는 정도. 실상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알고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저희가 좀 침해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짧게 질의응답 좀 먼저 손 드시면 조금 전에 그 짧게 좀 해양건축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분하고 좀 비슷한 얘기 하나가 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53건 8건 중에 4건이 건축이라 저희는 사무실 대부분 건축 사무실이라서 사실은 저희 카인드에서 아예 인프라스트럭처보다는 저희가 아키텍처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58건 중에 4건이 건축이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건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추구라 그러는데 건축도 들어간다면 어떠한 분야도 이렇게 조금 전 말씀하시는 그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또는 교육기관에 이렇게 묶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거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 건설협회에서 이걸 비슷한 프로그램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해외 어디요? 해외 건설협회에서 예. 근데 비슷한 프로그램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A 사무실에서 거기다 제안을 해서 거기서 리젝트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시 이쪽에 들어와서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지금 58건을 다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에 병원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에 학교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주로 건축은 학교, 병원 아니면 그 이제 어떤 주택과 이런 주상복합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받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좀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축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그 좀 첫 번째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건축이든 주상복합이든 이런 게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특정 공종에 대한 선호 혹은 가점이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순전히 사업 제한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업 제한자에서 이런 해외의 그런 건축에 대한 아무래도 토목이나 플랜트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수요는 좀 많지 않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거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저희가 중복성 연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 지원받으셨던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해외건설협회에서 수주활동 비용이나 조사 분석을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를 받고 중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좀 질의응답 마무리하고요. 발표해 주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